사무실 창밖으로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도시의 소음은 빗소리에 젖어 희미하게 멀어졌다. 이서연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희미하게 김이 서린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복잡한 머릿속을 조금은 식혀주는 듯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살짝 부풀어 오른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그곳에는 그녀만이 아는 세상 가장 큰 비밀이 자라고 있었다. 4개월, 작은 심장이 그녀의 안에서 힘차게 뛰기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흘렀다. 기쁨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처음 두 줄을 확인했던 날의 충격과 막막함은 이제 제법 익숙해진 입덧과 희미한 태동의 설렘으로 조금씩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작은 조경 설계사무소 그린 스페이스홀의 대표이자 유일한 직원이었다. 몇 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야심차게 독립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간간이 들어오는 작은 공원이나 개인주택 정원 설계로는 사무실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라는 가장 큰 책임이 더해졌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달력에 머물렀다. 4개월 전, 그날을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일이었다. 그날은 진성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열리던 밤이었다. 업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 화려한 연회에 서연은 얼마 전 작은 공모전에서 수상한 덕에 초청받을 수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구석을 맴돌던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 언론에서 수없이 보아온 얼굴이었지만 실물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공허해 보였다. 마치 투명한 벽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한 오만한 고독. 서연은 어째서인지 그에게서 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 자신처럼 화려한 군중 속에서 섬처럼 떠있는 존재. 어떻게 그와 말을 섞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누군가의 주선이었거나 혹은 발코니에서 잠시 바람을 쐬던 찰나의 우연이었을 것이다. 기억나는 것은 그의 낮은 목소리와 무심한 듯했지만 그녀의 디자인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지적인 눈빛이었다. 이서연 씨의 디자인은 공간을 점유하기보다 공간과 함께 숨 쉬려는 의지가 보이더군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처음 만난 그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날 밤 그들은 의외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건축과 공간, 그리고 도시의 차가움 속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술 기운 탓이었을까? 서연은 평소답지 않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강지우는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의 눈에 잠시 머물렀던 따뜻한 감정은 그녀만의 착각이었을까? 대화는 깊어졌고 샴페인 잔은 계속 비워졌다. 외로움과 알코올, 그리고 낯선 이에게서 발견한 의외의 위로가 뒤섞여 위험한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그 이후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흐릿했다. 호텔의 엘리베이터, 그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스위트룸, 도시의 야경이 부서지던 통유리창, 그리고 그의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홀로 눈을 떴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메모 한 장 없이 최고급 호텔의 로고가 박힌 카드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룻밤의 실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남자와 이제 막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무소를 연 가난한 건축가, 애초에 섞일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었다. 그에게 연락할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았다. 연락처도 몰랐거니와. 설령 안다 해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에게 자신은 하룻밤 상대로조차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돈을 바라고 접근하는 여자로 오해받고 싶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날의 일을 기억 저편으로 묻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한 달 뒤 몸의 이상을 느끼고 찾아간 병원에서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의 유일한 흔적이자 지울 수 없는 증거였다. 후.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드림시티 복합문화공간 조경 설계 공모전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최근 몇 달간 그녀가 사활을 걸고 준비해온 프로젝트였다. 당선만 된다면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자금은 물론 업계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따내야만 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설계안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공모전 주최 측이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내일 오후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라는 통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기회는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정한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었다. 살짝 나온 배를 가리기 위해 품이 넉넉한 재킷을 걸쳤다. 긴장감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혼자가 아니잖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자. 어디선가 용기가 솟아나는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빌딩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압적인 분위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약속된 회의실로 안내받자 이미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준비해온 자료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의 숨, 사람의 길을 제안하는 조경 건축가 이서연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처음에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합 문화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삭막한 도시에 지친 사람들에게 자연의 위로와 인간적인 교류를 선물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산책로, 빗물을 활용한 친환경 연못,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언덕과 같이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스크린 위에 펼쳐졌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성공을 예감하며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묵직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멈췄다. 가장 앞서서 들어오는 남자, 흐트러짐 없는 맞춤 정장, 서늘할 정도로 냉철한 눈빛,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존재감. 강지훈이었다. 그가 왜 여기에 의문이 채 피어오르기도 전에 누군가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허리를 굽혔다.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자가 진성그룹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심사위원들의 인사를 가볍게 받은 뒤 자리에 앉지 않고 뒷짐을 진 채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자세를 취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스크린과 그 앞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이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다. 애써 태어난 척.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는 것일까 하니. 그럴 리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가 하룻밤 스쳐 지나간 여자를 기억할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분석 대상을 발견한 과학자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그 시선을 피하고 싶은 본능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형이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쥐었다.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였다. 아주 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창백하게 굳은 입술을 지나 그녀의 손이 얹혀 있는 그곳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그의 냉철하던 눈빛에 순간적으로 어떤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의문,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들이 뒤섞인 복잡한 파동. 그는 넉넉한 재킷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곡선과 그 위에 놓인 그녀의 하얀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퍼즐들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4개월 전의 그 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보고 사색이 되어 배를 감싸는 여자. 강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산기처럼 모든 가능성을 순식간에 검토하고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차가운 확신이었다. 서연은 그 눈빛의 의미를 깨닫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길 수 없다. 더 이상은 그녀 인생 최대의 비밀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남자의 눈앞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발각되고 말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증발하고 이서연의 귀에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강지훈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분석하는 듯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손이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배까지.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 아래 모든 것이 정지해 있을 뿐이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갑작스러운 정적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연과 강지훈 사이를 오가는 미묘한 기류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 심사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 어디 몸이 안 좋으십니까? 그 목소리가 주문을 깬 것처럼 강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고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비세요. 네, 회장님.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 하지. 발표자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내 사무실로 안내해드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예정된 일정을 처리하는 기계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웅성거렸지만 진성그룹 총수의 결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서연은 무어라 항변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의 프로젝트, 그녀의 꿈, 그녀가 몇 달간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중단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김비서라 불린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이쪽으로 가시죠. 이서연 씨. 서연은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노트북과 서류들은 다른 직원이 챙기는 듯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심코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다른 임원들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가 던진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 와서 박히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개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거대한 문이 열리자 서연은 숨을 멈췄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창, 군더더기 없이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정적. 그곳은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김비서는 그녀를 방 중앙의 가죽 소파에 안내한 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선고처럼 들렸다. 서연은 찻잔을 쥘 힘도 없이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다시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 팔걸이에 무심하게 걸쳐놓고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그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4개월 전 J호텔 스위트룸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 하룻밤 상대로조차 기억되지 않을 거라 여겼던 자신의 오만한 착각이었다. 그녀가 대답이 없자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배를 향해 있었다. 임신 몇 개월이죠?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의 확인에 가까웠다. 서연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이 남자는 지금 그녀를 신문하고 있었다. 마치 죄인을 취조하는 검사처럼. 그녀는 애써 턱을 치켜들고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이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합니다. 내 질문에 답해요. 몇 개월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짜증이 섞였다.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 이 남자에게 휘둘릴 이유는 없었다. 대답할 의무 없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겁니까? 그렇다면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앉아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인터폰을 들어 김비서를 호출했다. 계약서 가지고 들어와. 계약서 서연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김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조용히 퇴장했다. 강지우는 그 서류 봉투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열어보시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장에 달하는 빽빽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찬 서류 뭉치였다. 그리고 가장 첫 장, 굵은 글씨로 박힌 제목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혼인계약서. 이게 뭐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결혼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강지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말한다는 듯 무감정한 표정이었다. 내 아이를 가졌으니 책임을 져야지. 그 아이는 내 핏줄이고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어. 사생아로 키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합니다. 그의 말에는 사랑도 설렘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의무와 논리,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만이 존재했다. 그는 지금 프러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업 합병을 통보하는 CEO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종이 뭉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미쳤군요. 당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서연 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사회의 편견, 경제적인 어려움, 당신이 오늘 그토록 따내고 싶어 하던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와 결혼하면 모든 게 달라져. 아이는 완벽한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랄 거고, 당신 또한 닥쳐요?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내 아이는 거래 물품이 아니에요. 당신의 사업 계획에 끼워 넣는 부속품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도 돈 몇 푼에 내 인생과 내 아이를 팔아넘기는 그런 여자 아니야.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강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과 나, 그리고 아이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야.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요. 당신의 개인적인 삶과 재산은 철저히 보장될 거고,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 또한 명시되어 있어.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넣었지. 위자료 또한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고 그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왜 분노하는지, 무엇을 모욕적으로 느끼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 결혼과 아이는 책임져야 할 리스크이자 관리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차갑게 말했다. 필요 없어요. 당신의 돈도, 그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도, 내 아이는 내가 지켜요. 당신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키울 수 있어. 착각하지 마요, 이서연 씨. 강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당신이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게 될 수도 있어. 당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내 아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빼앗을 자격, 당신에게는 없어. 하찮은 자존심! 그 말이 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아 강지훈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나가겠어요.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기 직전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부로 이서연 씨의 그린스페이스는 업계에서 어떤 프로젝트도 수주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진행하려던 모든 계약은 취소될 거고 당신에게 일을 주려는 회사는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서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좋아. 돈 한 푼 없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로. 어떻게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협박. 그녀의 꿈, 그녀의 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쓰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당신은 악마야? 서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멈춰 서 있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악마가 되든 아니면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든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24시간 주지. 내일 이 시간까지.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요. 이건 부탁이 아니야. 이서연 씨, 통보야. 강지훈의 사무실을 나온 서연의 24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그녀의 세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희망 없는 가능성들을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도망칠까 어디로 이 좁은 나라에서 진성그룹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맞서 싸울까 무엇으로 거대 기업 총수를 상대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1인 설계사무소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지훈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기적처럼 성사되었던 작은 공원, 벤치 디자인 계약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상담을 진행하던 잠재적 클라이언트들은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세상이 그녀를 향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의 꿈과 자존심,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의지해야 할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아직은 희미한 점에 불과한 작은 생명. 그녀는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세상은 이 아이에게 사생아라는 잔인한 꼬리표를 붙일 것이다. 그리고 가난과 편견이라는 굴레를 씌울 것이다. 그녀의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강지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어쩌면 그는 악마가 맞지만
그 악마가 제시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더욱 잔인했다. 그녀 혼자서는 이 아이에게 최상의 환경을 줄 수 없다. 어쩌면 최악의 환경을 물려주게 될지도 모른다. 눈물이 뚝뚝. 초음파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자신의 인생과 아이의 인생 사이에서 결국 그녀는 항복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이 되기 직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적힌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가 기계처럼 응대했다. 강지훈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뱉는 순간 그녀의 세상의 일부가 죽어버렸다. 그 후에 모든 일은 무서운 속도로 그리고 지독히도 비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결혼 준비라고 부를 수 있는 과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차라리 M&A 절차에 가까웠다. 며칠 뒤, 김 비서가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여러 벌의 드레스가 담긴 카탈로그와 보석 상자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혼인신고 시에 입으실 의복을 고르라 하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백화점 직원의 것보다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흰색 원피스를 골랐다. 다음 날은 진성그룹과 연계된 최고급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야 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필수 절차라는 명목이었다. 차가운 의료기기들이 그녀의 몸을 훑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마치 혈통을 증명해야 하는 값비싼 씨 한 마리 된 것 같은 굴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혼인신고를 하는 날이 밝았다. 화려한 예식장도, 축복해주는 하객도 없었다. 약속된 장소는 구청의 작은 가족관계 등록실이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어제 막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CEO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증인석에는 김 비서와 강지훈의 법률 고문인 듯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무감각한 목소리로 절차를 안내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펜을 들어 서류의 빈칸을 채워나갔다. 이서연, 그리고 그 옆에 배우자라는 단어와 함께 강지훈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듯한 상실감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서명이 끝나자 공무원은 형식적인 축하 인사를 건넸다. 두 분,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부부,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단어였다. 강지훈은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서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반지도 어떤 축하의 말도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결혼은 단 10분 만에 하나의 행정 절차로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구청을 나서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사모님, 타시죠.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남산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향했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에 가까웠다. 눈이 시릴 정도로 새하얀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도시를 발 아래 둔 듯한 전면 통유리창,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들이 최소한의 가구와 함께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 짐은 이미 옮겨놨어. 강지훈이 복도 끝 방 하나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가 덧붙였다. 그 방이 당신이 쓸 방이야. 당신 방. 우리 방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작은 원룸에 있던 모든 가구와 옷, 책들이 방 한쪽에 어색하게 쌓여 있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녀의 삶의 흔적들은 마치 버려진 잡동사니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녀가 짐을 둘러보는 동안 강지훈이 방문에 기대서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CEO의 그것이었다. 몇 가지 규칙을 말해두지. 첫째, 집안일은 전부 가사 도우미가 할 거니 신경 쓸 필요 없어. 둘째, 내 서재와 침실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셋째,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이를 위한 최상의 파트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명심하도록. 그는 자신의 말을 끝내자마자 뒤돌아서 복도 반대편에 있는 훨씬 더 거대해 보이는 문으로 망설임 없이 사라졌다. 그것이 그의 침실인 듯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이 거대한 집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 결혼식 첫날 밤이었다. 하지만 신랑은 없었다. 서연은 힘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꿈을 그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속이 텅 빈 허울 좋은 이름표를 단 채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 속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는 분명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진짜 부부들이 있겠지. 서연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다시 배를 감쌌다. 작은 생명의 온기만이 이 차가운 세상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아무도 듣지 못할 약속을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꼭 지켜줄게. 황금 세장의 문은 닫혔고 그녀의 길고 외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황금 세장 속에서의 삶은 예측 가능할 정도로 단조로웠다. 아침이 되면 가사 도우미가 영양이 완벽하게 계산된 식사를 준비했고 낮에는 아무도 없는 거대한 집을 홀로 지켰으며 저녁이 되면 다시 혼자 식사를 했다. 강지우는 거의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고 그마저도 서재로 직행하거나 곧장 자신의 침실로 사라졌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하루에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그들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서연의 뱃속에 있는 아이,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병원에 동행하는 의무적인 스케줄뿐이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강지우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비서처럼 행동했다. 그는 묵묵히 운전했고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는 마치 중요한 사업 보고를 받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초음파 화면 속에서 작은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들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경이로움이나 감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복잡하고 소유욕 강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진료가 끝나면 그는 다시 얼음 같은 무표정으로 돌아와 그녀를 집에 내려주고는 곧장 회사로 향했다. 서연은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이 결혼을 하나의 계약이자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혹은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작은 서재에서 보냈다. 강지훈의 거대한 서재와는 비교도 안 됐지만 건축과 조경에 관련된 전문 서적들로 채워진 그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공부를 멈추지는 않았다. 언젠가 이 세상을 벗어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나를 위한 준비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최신 건축 동향을 연구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며 스케치북을 채워나갔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서연으로서의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편 진성그룹의 심장부에서는 미묘한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부회장 최민준이 있었다. 최민준은 진성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초혜 의원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과 특유의 수완으로 젊은 나이에 부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야망은 결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지훈을 끌어내리고 진성그룹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너무나도 완벽한 경쟁자였다. 빈틈없는 일처리,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압도적인 실적까지. 최민주는 강지훈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사생활마저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그에게서는 어떤 먼지 하나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주는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바로 강지훈의 스케줄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확히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2시간가량 개인 일정이라는 명목으로 그의 스케줄이 비어 있었다. 일에 미쳐 사는 강지훈에게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것이 몇 주간 반복되자 최민준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그는 비서를 시켜 강지훈의 차량 동선을 비밀리에 추적하게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서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다. 강지훈의 차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였다. 산부인과라고. 최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얼음인간. 워커홀릭 강지훈과 산부인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숨겨둔 여자라도 있는 것일까? 내부 부회장님, 그리고 병원에서 나올 때 젊은 여성 한 명과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사진은 멀리서 찍어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강지훈이 한 여성에게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여성은 넉넉한 코트를 입고 있어 몸매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임산부였다. 최민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잡았다.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 그는 당장 사람을 풀어 사진 속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강지훈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최민준의 책상 위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가 올라왔다. 작은 조경 설계사무소 대표. 최근 진성그룹이 투자한 드림시티 공모전의 최종 프레젠테이션 참가자.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강지훈과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아내. 혼인신고! 최민주는 예상치 못한 사실에 눈을 크게 떴다. 결혼을 했다고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을 이렇게나 조용히 처리했단 말인가. 그는 강지훈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비밀 결혼. 그것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민주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직접적인 공격 대신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사내 익명 게시판과 친분이 있는 몇몇 경제부 기자들에게 소스를 흘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K회장, 최근 의문의 여성과 산부인과 동행 포착, 그룹 후계 구도에 영향 미칠 비밀스러운 사생활, 진실은 속도 위반 스캔들인가, 정략 결혼의 서막인가, 자극적인 제목의 지라시들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강지훈을 겨냥한 이야기였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상대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여자라 집안의 반대가 극심하다더라. 쾌장이 여자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악의적인 추측들이 더해졌다. 소문은 강지훈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무시로 일관했다. 늘상 있는 음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문이 그룹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퍼지고 심지어 몇몇 이사들이 조심스럽게 진위를 물어오기에 이르자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총수의 사생활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문제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서연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그는 예고 옷 없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시간 있습니까? 잠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서연을 부른 곳은 거실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들어 그녀에게 몇몇 기사들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기사들을 읽어 내려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과 강지훈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떻게? 최민준 짓이야. 내 뒤를 캔 거지. 강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성가신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사업가의 짜증이 묻어 있었다.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해. 투자자들에게 괜한 불안감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라는 걸 증명해야겠어. 서연은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정상적인 부부? 라니요? 다음 주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 당신도 내 아내로서 그 자리에 참석해야겠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어야 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이었다. 행복한 부부를 연기하라는 일방적인 지시. 서연은 기가 막혔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그런 연극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가 없다고. 강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당신은 이 결혼이 단순한 서류 절차라고 생각하나 당신은 이제 진성그룹 강지훈의 아내야. 그 이름이 갖는 무게와 책임을 당신도 함께 져야 하는 거라고. 당신의 거부가 그룹에 어떤 손해를 끼칠지 계산은 해봤나. 그는 또다시 계산과 손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이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결혼 사실을 알렸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그리고 이 결혼을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녀의 말이 그의 아픈 곳을 찔렀는지 강지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가 한층 누그러진 그러나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갸봐, 나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야. 문제 해결이 우선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명령이 아닌 요청에 가까운 말을 했다. 부탁하지. 이서연 씨, 이번 한 번만 날 도와줘. 이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의 우리 직원들이 달려있는 문제야.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그 단어가 서연의 마음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룹 총수로서 짊어져야 하는 엄청난 책임감의 무게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것이 비록 계산된 행동일지라도 그들의 관계에 있어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망치지림은 분명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지못해, 아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수만 명의 직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희미한 인간적인 고뇌에 대한 그녀 자신의 알 수 없는 연민 때문이었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승낙에 강지훈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그들의 어색한 첫 번째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위기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진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까지 남은 며칠은 마치 전쟁을 앞둔 군사작전처럼 숨가쁘게 돌아갔다. 강지훈은 완벽한 부부라는 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의 모든 통제력과 자원을 동원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들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듯 분석하고 재창조하기 시작했다. 사모님의 우아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태아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라인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적인 용어들이 쉴 새 없이 오갔지만 서연은 그저 마네킹처럼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길 뿐이었다.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가 그녀 앞에 펼쳐졌다. 강지훈은 비즈니스 서류를 검토하듯 날카로운 눈으로 드레스들을 훑어보더니 그중 가장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짙은 네이비 색상의 드레스를 골랐다.
살짝 나온 배를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도 우아한 목선을 드러내는 디자인이었다. 그는 안목은 정확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연의 의견을 묻는 법은 없었다. 파티 전날 밤, 강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파티에 참석할 주요 인물들의 사진과 프로필, 그리고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초회 부회장 라인의 이사들이나 호사가 기자들이 분명 당신에게 접근할 거야. 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허점을 찾아내려고 하겠지. 당황하지 말고 여기 있는 대로만 대답해. 어떻게 만났냐고 물으면 자선 파티에서 내 강연을 듣고 당신이 먼저 내게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말해. 결혼을 서두른 이유를 물으면 아이는 계획에 없었지만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고, 그의 목소리는 영희지도 선생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서연은 기가 막혔다. 그들의 하룻밤 실수와 강압적인 계약 결혼이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진부한 드라마로 각색되고 있었다. 연기까지 해야 하나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야지. 어설픈 연기는 안 하는 이만 못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리허설을 시작했다. 자, 내가 최민준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지. 강지훈 회장의 어떤 점에 그렇게 반했습니까? 이서연 씨. 서연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파일에 적힌 대로 영혼 없이 대답했다. 회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지훈의 미간이 좁아졌다. 너무 딱딱해. 감정을 실어서. 그리고 호칭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이나 남편으로 하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어색하고 굴욕적인 연기 수업이 이어졌다. 서연은 점차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부조리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파티 당일, 완벽하게 꾸며진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아한 드레스, 단정한 올림머리,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된 메이크업, 외형은 진성그룹의 사모님이었지만 그 속의 영혼은 여전히 길 잃은 이서연이었다. 강지훈이 준비를 마치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짙은 회색의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의 냉철함에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더해져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는 잠시 서연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놀라움과도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사라졌다. 준비도 했으나 그는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갑고 단단한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두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거대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웅성거리는 소리,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강지훈은 이 모든 관심이 익숙하다는 듯 한 손으로 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를 리드했다. 유서, 그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들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강지훈은 능숙하게 그들을 상대했다. 그는 서연을 제 아내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얼마나 재능 있는 건축가인지 은근히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연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뻣뻣했지만 점차 강지훈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질문에, 강지훈이 지시한 모범 답안에 자신의 생각과 전문 지식을 조금씩 섞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지적인 답변과 차분한 태도에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존중의 빛으로 바뀌어갔다. 연극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강지훈의 영희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감이었다. 그는 시종일관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샴페인 잔을 건네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애정이 묻어나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이마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어주는 즉흥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때 그들 앞으로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최민준이었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강지훈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야, 강 회장.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꼭꼭 숨겨두고 있었을 줄이야. 진심으로 축하하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듣던 대로 대단한 미인이십니다. 우리 강 회장이 어떤 복을 타고났는지 모르겠군요.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강지훈을 차지했지? 라는 경멸과 의심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강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끌어당기며 말했다. 자네가 내 아내에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니 몸 둘 바를 모르겠군.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럽게 회사 일로 넘어갔다. 최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조경 파트는 제가 직접 최신 공법을 도입해서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미관은 극대화하는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불안정한 국내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유럽에서 새로 들여온 포러스 콘크리트를 전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마 완공되면 모두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가 포러스 콘크리트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것은 구멍이 많아 투수성이 좋은 신소재였지만 한국처럼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기후에서는 특정 토질과 만났을 때 오히려 집안 침하의 위험성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아직 검증이 덜 된 공법이었다. 특히 대규모 공원에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최민준의 설명이 끝나자 서연은 조용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초회 부회장님, 대단한 계획이시네요. 혹시 프로젝트 부지의 토질 성분 분석 자료와 집중 강구 시에 배수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검토하신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순수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의 날카로운 송곳이 숨어 있었다. 연 회장의 소음 속에서. 그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최민준의 귀에 꽂혔다. 최민준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건축의 총괄 책임자였지만 조경의 세부적인 기술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하하, 형수님, 역시 전문가라 질문부터 다르시군요. 그런 세부적인 거야 당연히 실무진들이 다 알아서 챙겼겠지요. 그렇군요.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라 혹시라도 장마철에 공원 집안 일부가 유실되는 안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특히 화강풍화토 집안에서는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녀는 최민준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그가 기본적인 토질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이 짧은 대화를 강지훈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서연이 연극의 일부로서 대화에 끼어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가 사용한 전문 용어, 그리고 최민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상황이 다름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다시 보았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저 내 아이의 어머니이자 보호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프로였다. 자신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부회장인 최민준의 허점을 정확하게 찔러버리는 대담함까지. 주변에 있던 몇몇 이사들 역시 흥미로운 눈빛으로 서연과 최민준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미소 뒤로 창피함과 분노로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의 아내가 그가 버려놓은 판 위에서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었다. 아니, 이것은 더 이상 연극이 아니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평소의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무언가 미묘한 긴장감이 섞인 침묵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강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샴간? 서연이 돌아보자 그가 채서 내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진지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아까 말했던 집안 치마 문제.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그것은 명령도 지시도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에게 조언을 구하는 듯한 진지한 질문이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서재는 그의 성격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 문턱을 넘은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한쪽 벽면 전체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이었고 그 안에는 경영 서적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예술에 관한 원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의 냉철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지적 깊이를 엿보는 듯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놓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조감도를 가리켰다. 연극은 끝났고 이제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로서 마주 앉았다. 자세히 설명해봐요. 아까 파티에서 했던 말. 서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전문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다. 그녀는 조감도 옆에 펼쳐진 설계 도면을 끌어당겨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초에 부회장님이 언급한 포러스 콘크리트 공법은 투수성이 높아 빗물을 지하로 흡수시키는 친환경 공법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건 유럽처럼 연중 강수량이 고른 지역에 최적화된 기술이에요. 한국처럼 여름, 특히 장마철에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녀는 펜을 들어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드림시티. 부지는 제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분석해봤어요. 대부분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화강풍화토 집안이에요. 이런 곳에 투수성만 믿고 배수 시스템을 소홀히 하면 집중호우 시에 콘크리트 아래에 토사가 급격히 물을 머금게 되고 결국 전체 집안이 액상화되어 내려앉을 수 있어요. 공원 한가운데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한치의 막힘도 없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아이를 뵌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전문가의 브리핑을 듣는 CEO의 눈빛이었다. 최민준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나? 모르셨을 수도 있죠. 총괄 책임자가 이런 세부적인 기술까지 다 알기는 힘드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이에요. 제대로 된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아마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했을 겁니다. 강지훈의 얼굴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 그것은 그가 경영인으로서 가장 경멸하는 행위였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민준을 공격할 완벽한 명분을 찾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는 진성그룹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된 위험한 사안이기도 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계약이요. 그래.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야.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비공식 감사 팀원으로 활동해줘.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 최민준 몰래 이 프로젝트의 모든 설계 도면과 예산안, 자재 선정 과정까지 전부 재검토하는 거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방구석에 갇혀 스케치북만 채우던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강지훈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었고 무엇보다 건축가로서의 그녀 자신의 자존심과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였다. 제가 뭘 얻을 수 있죠? 서연은 일부러 사무적으로 물었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가 마음에 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당신의 사무소 그린스페이스의 이름으로 진성그룹의 모든 조경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해주지.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연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겠어요.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밤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낮 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밤이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강지훈의 서재로 모였다. 거대한 책상은 두 사람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김 비서가 비밀리에 입수한 수백 장의 설계 도면과 예산 보고서들이 책상 위를 가득 메웠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서류만 들여다보았지만 일이 진행될수록 대화는 자연스럽게 늘어갔다. 이 부분 예산이 이상해요. 작년 시세보다 30%나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 자재 납품업체, 들어본 적 없는 곳인데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아. 도면을 보면 분명히 A급 자재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현장 감리 보고서에는 B급 자재가 반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군요. 그들은 때로는 날카롭게 의견을 대립했고 때로는 서로의 분석에 감탄하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숫자에 강한 강지훈의 냉철한 분석력에 놀랐고 강지훈은 복잡한 도면 속에서 문제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서연의 직관력에 감탄했다. 계약 부부라는 어색한 허울은 최고의 파트너라는 새로운 관계 앞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늦은 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개인적인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어느 날 새벽, 계속되는 야근에 지친 서연이 무심코 혼잣말을 했다. 어릴 때 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을 만드는 거였는데 사람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곳이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강지훈이 무심하게 물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됐지? 그냥요.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나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너무 속 깊은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더 익숙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19에 이 모든 걸 떠안아야 했으니까 나에게 회사를 지키는 건 꿈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이면의 깊은 고독과 무게를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가면 뒤에 숨겨진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한 남자의 상처받은 내면을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서연을 위해 가사 도우미에게 따뜻한 야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지훈이 찾고 있던 희귀한 건축 원서를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하고는 말없이 주문해서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느 날 새벽에는 서연이 설계 도면 위에 엎드려 잠든 것을 발견한 강지훈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기도 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침실을 썼고 낮에는 서로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재의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최민준의 개인 계좌와 유령회사인 자재 납품업체 사이의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이 담긴 이면 계약서 파일을 해킹을 통해 손에 넣은 것이다. 최민준이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가갔어요? 새벽 4시. 모니터 화면을 보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이 그녀의 의자 뒤로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의 푸른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승리. 숨막히는 긴장감과 짜릿한 성취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서연이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그의 가슴에 너무나도 가깝게 닿았다. 그의 심장박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책상 위의 서류도, 창밖의 도시 불빛도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서로의 눈동자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계약도, 연극도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우며 쌓아 올린 신뢰와 유대감. 그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낯선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미묘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서연은 자신을 꿰뚫어 볼 듯한 강지훈의 깊은 눈동자에서, 그리고 그의 가슴에서 전해져 오는 희미한 온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황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 함께 나누었던 승리의 희열은 다시금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냉정한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혔다.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최민준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야.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깨고 평소의 냉정한 목소리로 돌아와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서연은 화면에 떠 있는 자금 흐름도를 가리켰다. 비자금의 규모가 너무 커요. 단순히 한 개인이 횡령한 액수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돈이 흘러들어간 최종 종착지가 전부 해외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정체불명의 법인들이에요. 마치 더 큰 배후를 숨기기 위한 자금 세탁처럼 보여요. 그녀의 지적에 강지훈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최민준은 탐욕스럽지만 이 정도로 거대한 판을 혼자서 설계하고 실행할 만큼 대담하거나 치밀하지는 못했다. 그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김 비서에게 지시해서 이 법인들의 실소유주를 추적해봐야겠어. 그리고 최민준이 과거에 총괄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자료를 다시 검토해봐야겠군. 그들의 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최민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성그룹의 뿌리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통째로 끊어내는 것이 되었다. 며칠 동안 서연과 강지훈은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서연은 과거의 수십 개 프로젝트 입찰 과정과 하청업체 선정 리스트를 분석했다. 그러다 하나의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다. 전혀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었지만 유독 특정 정치인들의 지역구에서 진행된 사업에서는 항상 몇몇 특정 하청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은 모두 최민준과 연관이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그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세 피난처에 있던 유령 법인들의 자금이 다시 국내로 흘러들어와 유력 정치인들의 후원금 계좌나 그 가족들이 소유한 회사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포착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정경유착의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최민준은 그저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프로젝트를 이용해 정치인들의 검은 돈을 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각종 사업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그들의 커넥션이 만들어낼 가장 거대한 작품이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군요. 강지훈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재계의 총수였지만 더러운 정치판의 괴물들과 싸워 이길 자신은 없었다. 상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다.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그들은 진성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한편 최민준 역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역이 예상보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아내까지 동원했던 그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는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비공식적인 재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자신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핵심 부서에서 밀려나고 강지훈의 직속 라인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민주는 초조해졌다. 그는 강지훈의 변화를 되짚어 보았다. 언제부터 그 얼음 같던 인간이 변하기 시작했는가? 답은 하나였다. 이서연, 그 여자가 나타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파티장에서 자신의 허를 찔렀던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을 떠올렸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꽃병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옆에서 그를 돕고 있는 유능한 조력자, 혹은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래, 강지훈을 무너뜨리려면 저 여자를 먼저 쳐야 해. 최민준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강지훈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정면 공격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약점이 생겼다. 바로 임신한 아내, 강지훈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 최민준의 공격은 교활하고 비열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작은 테라스에 가꿔놓은 허브 화분들이 모두 날카롭게 잘려나간 것을 발견했다. 가사 도우미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며칠 뒤에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려주다 끊어지기도 했다.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싸움에서 자신이 약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민준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대담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그날 오후, 서연은 정기 검진을 위해 혼자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강지훈이 급한 회의 때문에 김비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혼자 갈 수 있다며 사양했다. 병원 근처의 서점에 들러 태교에 관한 책을 몇 권 사고 기분 좋게 밖으로 나섰다. 맑은 가을 햇살에 잠시 기분이 좋아져 천천히 인도를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굉금과 함께. 검은 헬멧을 쓴 남자가 탄 오토바이 한 대가 미친 듯이 인도로 돌진해 왔다. 위험해.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피할 시간도 없었다. 오토바이는 그녀의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 충격으로 서연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다. 쿵릭 하는 소리와 함께 옆구리에 충격이 전해졌다. 다행히 두꺼운 코트와 들고 있던 책 덕분에 큰 충격은 피했지만 놀란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배를 감싸쥐는 순간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아가! 오토바이는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인파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져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서연은 떨리는 몸을 일으키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을 정확히 노리고 달려든 명백한 경고였다. 최민준. 그의 얼굴이 떠오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병원으로 돌아가 급하게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하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강지훈의 얼굴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평소의 냉정함과 통제력은 온데간데 없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이성을 잃기 직전의 표정이었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두려움으로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얼굴과 그녀가 꼭 감싸쥐고 있는 배를 번갈아 보았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가능성에 그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서연을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뜨거웠다. 그것은 연기도, 계산도, 의무도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남자의 절박하고 순수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그녀를 꽉 안은 채 맹수처럼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괴민준, 그 개자식. 분노와 살기가 그의 눈에서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게임의 룰은 바뀌었다. 최민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나 정의 구현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와 자신의 아이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목적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강지우는 얼음으로 된 성의 군주처럼 차가운 분노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침실에 바래다 주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말을 10번쯤 반복한 뒤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서재 안에서는 간간이 낮은 욕설과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기이한 안도감이기도 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지훈의 반격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고민하지 않았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 그리고 그동안 구축해온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최민준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신문을 읽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경제면 한 면에 진성그룹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한 중소건설사의 탈세 혐의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건설사가 바로 최민준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했던 핵심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기사 내용에 최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이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후가 되자 최민준을 비호해주던 핵심 정치인의 아들이 상습 도박 및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 나왔다. 최민준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저녁에는 그가 투자했던 주식들이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한 대량 매도로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내연녀의 신상이 파파라치들에게 전부 노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민준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어제까지 그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지훈은 최민준이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걸려든 먹잇감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미처럼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이라는 공포에 휩싸인 최민준은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선택을 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강지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서재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할 텐데. 최민준,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쇠은 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건 그냥 사고였을 뿐이라고. 사고? 강지훈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네가 고용한 그 오토바이 운전사. 지금 내 사람들 손에 잡혀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 네가 건넨 돈, 봉투, 사진과 함께 말이야. 최민준은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잘못했다. 지훈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회사를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가진 걸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게. 제발. 용서.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건드린 건 내가 아니야. 내 여자와 내 아이였어. 넌 게임의 룰을 어겼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는 최민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와. 내 손으로 모든 걸 끝낼 마지막 기회를 주지. 전화를 끄는 강지우는 깊은 피로감에 눈을 감았다. 복수는 그에게 어떤 쾌감도 주지 못했다. 오직 서연과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의 잔상만이 그의 마음을 핥히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연의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 고른 숨소리.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여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나 깊이 들어와 버린 것이 처음에는 그저 책임져야 할 의무이자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의 비밀을 파헤칠 때 그녀의 빛나는 눈빛에서 존경심을 느꼈다. 파티장에서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그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공포,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만 했다. 그는 이서연을 사랑하고 있었다. 계약도, 책임감도 아닌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이 희미하게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배를 보호하려는 듯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그 모습에 강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저릿하게 아파왔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진성그룹 회장실. 최민주는 마치 사형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강지훈의 앞에 서 있었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졌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서, 그리고 최민준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자료 목록이었다. 선택해. 이사회에 끌려나가서 모든 걸 잃고 감옥에서 썩을 건지, 아니면 지금 네 손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질 건지. 강지훈은 그에게 사임서와 그가 가진 모든 진성그룹 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내밀었다. 최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강지훈을 증오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네온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강지훈, 하지만 넌 결국 나랑 똑같은 놈이야. 사랑 같은 건 믿지도 않고 모든 걸 비즈니스로만 생각하는 괴물. 그래, 난 괴물일지도 모르지.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너와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 나는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지만 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네 사람을 팔아넘기는 쓰레기라는 점이야. 그는 최민준의 어깨를 치며 지나가 창가에 섰다. 서류에 서명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한국 땅에서 네 얼굴을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 모든 것을 빼앗긴 최민주는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강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최민준이 마지막에 던진 말을 곱씹었다. 나랑 똑같은 놈.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는 서연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는커녕 그녀를 차가운 계약과 의무의 틀 안에 가두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결국은 자신이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의 침실 문을 두드렸다. 서연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직감했다. 다 끝난 건가요? 그래, 그는 떠났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강지우는 그녀의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협상할 때도 떨지 않던 그가 지금은 17살 소년처럼 심장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상처 입혔어. 당신을 내 싸움에 끌어들인 것도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도 나야.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서툴게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최민준 말이 맞아. 난 아마 괴물인지도 몰라.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가 한 여자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잃는다고 생각했을 때 난 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어.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웠어. 서연 씨. 난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흔들렸다. 난 당신을 사랑해. 강지훈의 고백은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로 떨어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서연의 마음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사랑해. 그 세 글자가 귓가에 그리고 심장 깊은 곳에 메아리 쳤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굴욕,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온전한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계약서로 결혼을 통보하고 돈과 권력으로 자신을 올감했던 이 남자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온전히 믿어도 되는 걸까? 어쩌면 이것은 아이를 완벽하게 소유하기 위한 더 고차원적인 통제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초처럼 피어올랐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그의 진심을. 당신에게 사랑이 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인가요? 내가 당신의 아이를 낳아주는 대가로 당신이 나에게 제공하는 감정적인 보상, 아니면 당신의 완벽한 세상에 필요한 또 다른 소유물 아내라는 이름표 옆에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표까지 붙여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싶은 건가요? 그녀의 가시 돋친 말들은 그가 과거에 그녀에게 했던 행동들이 낳은 당연한 결과였다. 강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짓들을 생각하면 당신은 나를 믿을 수 없겠지. 나조차도 내가 한 짓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으니까.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는 대신 더욱 힘을 주어 잡았다. 마치 이것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나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었지? 나도 몰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어서 내가 아는 건 오직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무언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뿐이었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 앞에 꺼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고. 회사를 지키지 못하면 너도 아버지처럼 실패자가 될 거라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지켜야 한다는 동사만 남았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공포가 나를 지배했지. 그래서 당신과 아이의 존재를 알았을 때도 나는 기쁨이나 설렘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또 다른 책임으로만 받아들였던 거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내 통제에 있는 방식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기 혐오가 배어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내민 그 차가운 계약서는 사실 당신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였어. 감정이라는 변수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로 만들려는 나의 비겁함이었지. 하지만 난 틀렸어. 당신을. 그리고 내 마음을 통제하는데 완벽하게 실패했으니까.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눈은 진심 어린 고통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졌어. 회사도, 돈도, 명예도 아무 소용없었어.
오직 당신과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나를 지배했지. 그때 깨달았어.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다는 걸. 당신의 웃음, 당신의 꿈, 당신의 그 하찮다던 자존심까지도 전부. 그는 서재로 가서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 한 장을 가져왔다. 그들의 결혼 생활을 규정했던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던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서연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걸로는 부족하겠지? 내가 당신에게 준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계약이 아니라 약속으로, 당신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 평생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키겠다는 약속. 그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위로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손 위로 떨어졌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수 없었다. 그의 서툰 고백과 아픈 상처, 그리고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불안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의 냉정함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그의 오만함 속에 감춰진 책임감의 무게를 어느새부턴가 연민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버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일어나요. 바닥은 차가워요. 강지훈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게, 당신의 세상에 들어가는 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숙여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짧지만 따뜻한 입맞춤. 그것은 용서이자 수락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며칠 뒤 세상은 그들의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게 되었다. TV 뉴스에서는 최민준 전 부회장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보를 연일 보도했다. 진성그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드림시티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고 안전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새로운 조경 설계 파트너로 이서연 대표의 그린 스페이스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작지만 의미 있게 보도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꿈을 되찾았다. 펜트하우스의 풍경도 변하기 시작했다. 거대하고 차가웠던 공간은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이제 자정이 넘어서가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각자의 방에서 혼자 식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시시콜콜한 하루 일과를 나누었으며 주말에는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가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중 서연의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했다. 아스! 서연이 작게 소리를 내자 강지훈이 놀라 그녀의 배로 시선을 옮겼다. 아이까 움직였어. 네, 요즘은 아주 활발해요.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손을 뻗어 그녀의 배 위에 얹었다. 한참의 기다림 끝에 그의 손바닥 아래에서 툭 하는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순간 강지훈의 얼굴에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경이로움과 벅찬 감동.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아바야.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이를 후계자나 책임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생명을 향한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가도 따뜻한 행복으로 촉촉이 젖어들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곧 태어날 새로운 생명과 함께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를 뚫고 연초록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다.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길고 긴 진통 끝에 이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병실의 풍경은 몇 달 전, 그녀가 홀로 두려움에 떨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강지우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식은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서툰 목소리로 그녀를 응원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토록 절박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그였다. 그의 모든 통제력과 이성은 아내의 고통과 새로운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안겨준 작고 붉은 생명체, 자신의 피와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안고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경이로움과 벅찬 감동,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아이에게, 그리고 지쳐 잠든 서연에게 번갈아 입을 맞추었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그들의 삶은 서툴지만 행복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한때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기의 웃음소리와 딸랑이 소리, 그리고 분유 냄새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서재 한쪽에는 이제 경영서적 대신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백과 같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진성그룹의 총수는 집에만 돌아오면 기저귀 하나 제대로 갈지 못해 쩔쩔매는 초보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밤중에 아기가 울면 서연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를 안고 서툰 솜씨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중요한 화상회의 중에도 아기 침대에 누워 옹갈이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노트북 각도를 몰래 바꾸다가 김 비서에게 들키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 또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황금 세장 속에 갇힌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펜트하우스의 방 하나는 완벽한 설비와 최고의 전망을 갖춘 그린 스페이스의 새로운 사무실이 되었다. 그녀는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갔다.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그녀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최민준의 계획이 비용 절감과 비자금 조성을 위한 속임수였다면 서연의 디자인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도시의 숨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때로는 그가 먼저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와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부부이자 서로를 가장 존중하는 사업 파트너가 된 것이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두 사람은 갓 돌이 지난 아들 건우의 손을 잡고 막 개장한 드림시티 공원을 찾았다. 1년 전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갈등과 음모의 상징이 아니었다. 서연의 설계대로 공원은 사계절 내내 다른 색의 옷을 입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완만한 언덕, 그리고 도심의 소음을 잊게 해주는 고요한 연못을 품은 시민들을 위한 완벽한 휴식처가 되어 있었다.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강지우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한 손으로는 아들이 탄 유모차를 밀며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정함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연못가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들 건우는 유모차에서 내려 아장아장 걸으며 비둘기를 쫓아다녔다. 당신이 옳았어.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공원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군. 당신이 만든 이 공원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우리도 그중 하나죠?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생각해봐요.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으며 이곳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게 그때 나는 정말 바보였지. 강지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를 회상했다. 당신에게 혼인 계약서를 내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 내 인생 최악의 M&A 시도였어. 그래도 결국엔 성공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M&A에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들만이 아는 길고 험난했던 시간과 그것을 함께 이겨내며 쌓아 올린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고마워. 내 세상에 들어와줘서 나를 바꿔주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나를 찾아내주고 결국에는 사랑해줘서. 그때 아들 건우가 뒤뚱거리며 달려와 두 사람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품에서는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풀잎 냄새가 났다. 강지훈과 서연은 아이를 함께 끌어안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봄 햇살 아래 하나로 길게 늘어졌다. 한 번의 우연한 밤, 원치 않았던 임신, 그리고 강압적으로 시작된 결혼. 그들의 시작은 분명 실수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위기와 갈등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냈으며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다. 차가운 계약서는 사라졌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으로 쓰인 새로운 계약이 새겨져 있었다. 서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평생을 함께 행복하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신계약.